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27년도 제76기 경희공채 형사법 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대로 재형법정주의 문제를 1번에 배치를 시켜 놓았네요. 1번 문제, 재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지문 보겠습니다. 가 지문은 비교적 최근인 2023년도 판례 내용을 출제한 것인데 장황하고 어렵게 페이크를 사용한 듯 하나 우리들이 이미 습득하고 있는 신공비법인 굿배드 법칙을 적용해버리면 간단히 해결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일단 굿배드 법칙 바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피고인이 갑인데 갑이 한 짓을 한번 보세요. 이 짓을 했습니다. 원산지 표시를 그 짓으로, 이런 짓을 했다라는 것은 먹거리로 장난을 친 것이죠. 아니, 우리들이 먹는 이런 먹거리로 장난을 친 이놈의 자식을 배드 굿, 당연히 배드로 평가해서 처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세게 처벌해야 되겠죠. 이렇게 결론을 내려놓고 마무리 표현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이 배드한 자식을 세게 처벌하려면은 가중처벌 규정 안에 있는 문헌에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될까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포함된다고 해석해야지 배드한 자식을 가중처벌 규정으로 세게 처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판례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서 이 배드한 갑을 처벌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판시를 한 것인데, 그런데 이 지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유추 해석이나 확장 해석에 해당한다?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것인데 판례 입장에 반하는 것으로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실 때는 시간 세이브를 위해서 원샷, 원킬로 푸셔야겠죠. 이런 먹거리 가지고 장난친 이놈의 자식 배드 처벌, 따라서 처벌 규정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옳다, 이렇게 체크하시는 겁니다. 근데 또 졸렬하게 끝냈다라고 비난하실 것 같아서 쟁점이 된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갑이 예전에 먹거리 가지고 나쁜 장난질을 하는 바람에 법원 약식 절차에서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고지받아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후 요새 하도 먹거리 가지고 장난치는 놈들이 많다 보니 갑처럼 반복적으로 먹거리 가지고 장난치는 놈들을 가중처벌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을 합니다. 근데 규정의 내용을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항의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6조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갑이 이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갑은 공판 절차가 아닌 이런 약식 절차에서 벌금형 약식 명령을 고지받은 경우인데, 가중처벌 규정에서는 공판 절차에서 하는 선고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엄밀하게 양념소 법칙을 적용해버리면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었겠으나 우리 대법관님들도 우리들처럼 먹거리 가지고 장난치는 놈들 때문에 배탈, 설사 등 개고생을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갑을 배드, 처벌로 결론을 내려놓고 포함된다고 해석을 하신 겁니다. 나 지문 보겠습니다. 나 지문은 진짜 불친절한 지문이죠. 아니, 제2항의 보호 대상인 피해자를 모든 성폭력 범죄 피해자로 해석하는 것은 재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라고 제시해놓고 이 지문에 대해서 옳은지 옳지 않은지 판단하라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아니, 근데 이 항의 내용이 전혀 서술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풀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죠. 이런 문제는 졸렬하다 못해 비열하기까지 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졸렬, 비열한 문제를 실제 시험장에서 맞닥뜨렸을 때 우리들의 신공비법을 발휘해야지 또 어떡하겠습니까? 우리들의 신공비법 중 하나인 양념소 법칙을 적용해버리면 원샷, 원킬은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출제 교수님께서 너무 불친절하신데요, 이거? 일단 우리의 신공비법인 양념소 법칙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조문에 있는 단어가 뭡니까? 제2항 보호 대상인, 이게 법조문에 있는 단어이겠죠? 이게 양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피고인의 행위에 해당하는 단어가 뭐겠습니까? 이거이겠죠? 모든 성폭력 범죄, 이게 바로 염소입니다. 제2항의 보호 대상인이라는 이 문구와 모든 성폭력 범죄, 이 문구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따라서 제2항의 보호 대상인 피해자를 모든 성폭력 범죄 피해자로 해석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재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라고 했었어야죠. 반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은 그래서 틀린 것입니다. 이렇게 졸렬하고 비열한 문제를 우리도 저울따라 캡숑장 졸렬 비법으로 풀 수가 있는데, 그래도 제2항 내용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문제가 된 성폭법 제24조의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동법 제2항에서는 그 피해자 범위에 관해서 1항에 따른 피해자라고 이렇게 한정을 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항의 내용이 궁금해지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지문에는 1항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1항의 내용은 사실 누설 금지의 주체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주체를 아주 간단히 줄여서 표현하면은 수사, 재판, 담당자 또는 담당했던 자라는 취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 제2항의 피해자는 모든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아니라 수사, 재판에 따른 피해자로 한정해서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즉 대법원은 2항의 피해자는 모든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아니라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진행 중 또는 진행되었던 피해자로 한정해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면서 모든 성폭력 범죄 피해자로 해석하는 것은 재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한다라는 취지로 판시한 것입니다. 자, 지문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골 레파토리로서 굿배드 법칙 적용해버리면 단 1초 만에 풀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누군가가 혹시 여러분들의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의 주민등록번호를 누설해서 범죄 등등에 이용하려고 했다면 이런 놈들 처벌할까요 말까요? 당연히 처벌해야 될 겁니다. 즉 배드다 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이 지문의 결론도 순식간에 해결이 돼버린 겁니다. 위 법조 소정의 타인 이거죠. 이 타인의 범위를 확대 해석하여 이미 사망한 사람까지 포함을 시켜야지 여러분들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주민등록번호를 누설한 자식들을 처벌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야, 사망한 사람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재형법정주의에 반한다. 그래서 틀린 내용입니다. 포함시키는 것은 재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해야지 그러한 놈들을 처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지문은 오랜만에 보는 추억의 그 유명한 과수원 실화 사건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발음이 좀 개판입니까? 시정하겠습니다. 또는 이라는 대등 접속사의 해석이 문제된 경우였죠. 170조 2항의 실화죄 규정을 보면 과실로 자기 소유인 제166조의 물건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워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기 소유인이라는 형용사구가 바로 뒤에 있는 166조만 수식하는지 아니면 또는 건너서 167조까지 수식하는지가 문제가 된 경우였습니다. 근데 실제 사건에서 위 지문 사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과나무가 문제된 경우였기 때문에 그 객체를 일반 근조물로 규정하고 있었던 166조는 문제가 안 되었고요. 이 사건에서 실화죄의 객체가 사과나무였기 때문에 그 객체를 일반 근조물로 규정하고 있는 166조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경우였고 사과나무는 일반 물건에 해당하니까 그 객체를 일반 물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 167조가 문제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 판례는 깔끔하게 자기 소유인이라는 이 형용사구는 바로 뒤에 있는 166조만 수식할 뿐 저게 또는 건너 있는 167조는 수식하지 않는다라고 봤습니다. 즉 자기 소유, 타인 소유, 불문한 일반 물건을 실화죄 객체로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자기 소유인이라는 이 형용사구가 저기 또는 뒤에 167조까지 수식한다고 해석해버리면 자기 소유 일반 물건에 대한 실화죄는 처벌하는데 타인 소유 일반 물건에 대한 실화는 처벌할 수 없는 처벌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 지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A 소유라고 되어 있으니 다소이겠죠. 의 사과나무 밭에서 마른 풀을 모아놓고 성냥불을 켜 담뱃불을 붙인 뒤 위험합니다. 그불이 완전히 소화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자리를 이탈한 과실로 남은 불씨가 주변에 옮겨 붙고 계속하여 A 소유의 사과나무에 옮겨 붙어 사과나무를 소유한 경우 즉 실화 행위를 했는데 A 소유의 사과나무라고 되어 있으니 타소 일반 물건에 대한 실화가 문제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살펴본 판례 입장에 따르면 당연히 타인 소유 일반 물건에 대한 실화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무리를 보시면 이때 사과나무를 형법 170조 제2항에서 말하는 167조에 기재한 물건에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 지문은 이렇게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재형법정주의 원칙상 금지되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한다라고 서술되어 있으니 틀린 것입니다. 결국 옳지 않은 것은 4개 지문 모두 다 틀렸으니 4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형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싹 스캔해보니 형법의 장소적 적용 범위 문제와 시간적 적용 범위 문제가 모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1번 지문 왠지 따끈따끈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2026년 1월에 선고된 판례로서 전에 제가 최신 판례 강의할 때 출제 가능성이 90%다 라고 예측한 그 판례입니다. 이 판례의 상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전에 했던 최신 판례 강의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여기에서는
이번에는 실제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초단시간에 푸는데 도움이 될 만한 핵심 내용만 간추려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례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영화 시작 딱 5분 만에 잠이 드는 정말 재미없는 영화와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정말 재미없는 판례들은 키워드 몇 개 정도를 저 하늘의 반짝반짝 빛나는 별처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띄워 놓으시면 충분합니다. 이 판례의 재미없는 스토리를 알려드릴 테니 여러분들께서는 결국 이 별이 된 두 개의 키워드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판례 스토리의 주제는 결국 1조 2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행위시법이 있고 재판시법이 있습니다. 1조 2항의 전형적인 구조이죠. 근데 행위시법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당시 소유하고 있었던 K라는 자동차가 있었는데 이 자동차가 피고인의 재산으로 평가가 되었답니다. 즉 행위시법에 의하면은 이 피고인이 부자로 간주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 아래 이런 급여 저런 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 피고인이 자격이 있는 것처럼 신청을 한 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행위시법에 의하면 이런 행위는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당연히 거짓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 행위시법이 개정이 되어서 재판시법이 시행이 되었는데 이 재판시법에 의하니까 그 K 자동차를 재산으로 평가하지 않게 된 것이고 따라서 부자가 아니라 이제는 원래대로 가난하다라고 간주가 돼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재판시법에 의하면은 이런 급여 저런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행위시법에 의하면은 거짓이었던 이 행위가 이제 재판시법에 의하니까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그렇죠. 이제는 참이 돼버린 겁니다. 전체적으로 상황을 보니 상황 구조가 우리가 1조 2항 문제 풀 때 참 많이 봤던 그런 상황 구조 아닙니까? 행위시법에 따르면 처벌이었던 행위가 재판시법에 따를 때는 불처벌. 이런 상황 구조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런 상황 구조일 때 고민을 하나 더 했었죠. 즉 이렇게 행위시법에서 재판시법으로 변경이 된 이유, 즉 동기가 반성적인지 비반성적인지 그거 따지느라 고민을 한 번 더 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그 유명한 계엄령 계곡이 날린 사건이 등장한 이후로 동기고 나발이고 전혀 따질 필요 없이 바로 1조 2항을 적용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시법, 즉 신법을 적용해버리면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점을 아시고 지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갑을 등이 공마여 차량 가입이 소득 인정액으로 산입되는 자동차를 상용했음에도 행위시법상 산입되었다라는 의미겠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얘들이 차량 사용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에 고지하지 않은 채 거짓이잖아요. 생계급여 및 주계급여를 송금받아 편취했죠.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보장법으로 급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사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공소사실로 기소된 거는 그 당시 행위시법상으로는 너무나 당연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후 보건복지부 고시, 실제 사례에서 이 고시가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정되어 해당 자동차 사용이 가벌 등 수급자격 변동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된 경우, 이 말은 재판시법에 따르면 이 자동차가 소득 인정액으로 산업되지 않아서 가벌이 다시 가난하다라고 간주가 되었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라는 의미겠죠. 결국 재판시법에 따를 때 가벌에게는 거짓이 없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죄의 거짓이라는 객구에 해당되지도 않고 거짓이 아니니까 기망행위에도 해당되지 않겠죠. 사기죄도 해당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결국 가벌에 대해서는 1조 2항이 그대로 적용돼 가지고 범죄 법령 개표로 형이 폐지된 것으로 봐서 면소 판결을 선고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판례였습니다. 이렇게 지루하고 재미없는 스토리를 알려드렸는데 듣고 나니 뭔가 결정적 한 방이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실제 시험장에서 정말 시간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히든칸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벌 이 사람들 이런 급여 저런 급여 받는 사람들입니다. 불상타면 우리 형법에서는 굿배드 굿으로 평가하죠. 결국 불처벌 결론 내리고 1조 2항 적용해서 가벌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경한신법을 적용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는 초울트라 캡숑장 졸렬 비법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어쨌든 이 지문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이번 지문은 보호주의 문제이고 그야말로 쉬어가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캐나다 시민권자인 갑이 범인은 외국인
알 수 있죠. 캐나다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A를 기망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피해자가 한국인이고 캐나다에서 기망했다라는 의미니까 범죄지가 외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 캐나다에서 직접 또는 현지은행 계좌로 투자금을 수령한 부분이라고 제시되어 있는데 기망 이후 범행 행위지 역시 외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 국민을 피해자로 한 경우이기 때문에 당연히 6조 본문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 같으나 6조 단서 규정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므로 행위지인 캐나다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고 그에 대한 소추나 현집행이 면제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아시겠지만은 이런 소추나 현집행이 면제되지 않는 경우라는 것은 누가 증명해야 됩니까? 당연히 검사가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엄격한 증명의 방식으로 말이죠. 결국 이 지문 내용은 옳은 것입니다. 3번 지문은 변호사법, 법무사법이라는 이 두 키워드를 보니 유명한 계엄령 계곡이 날린 사건에서 사적으로 언급한 내용과 관련된 판례인 것 같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재판시법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개정되었을 때는 동기 여부를 따진다 안 따진다. 그렇죠. 안 따지고 경과규정 규칙 규정이 없는 한 당연히 1조 2항 적용한다 라고 판시를 했는데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쓸데없이 사족을 붙였습니다. 그 사족이라는 것은 해당 법률이 아니라 다른 법률 개정 이야기였죠. 즉 다른 법률이 피고인에게 우연히 유리하게 변경이 되었을 때 그 다른 법률의 변경이 해당 법률과 직접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할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1조 2항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취지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직접 적용되었던 해당 법률이 바로 이 변호사법이었고 변경이 되었다라는 다른 법률이 법무사법이었습니다. 자, 이 두 법 직관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직관 느낌이 듭니까 안 듭니까? 안 들죠. 우리나라에서 변호사와 변무사가 직관된다고 하면 얘들이 기분 많이 나빠할걸요. 이 판례는 법무사법이 다소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변호사법이 변경되지 않은 이상 1조 2항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아시고 지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사인갑이 개인 파산, 회생사건 관련 법률사무를 위임받아 취급하는 것은 변호사 업무 영역을 침해한다고 해서 변호사법 위반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 이 적용되는 해당 법률 변호사법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다른 법률, 즉 법무사법이 변경이 되어서 법무사 업무로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를 포함시켜버렸던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러한 대리 업무도 이제는 법무사가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 법무사는 처벌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법원에서는 이 변호사법하고 이 법무사법은 취지가 달라서 직관 아니다 라는 이유로 결국 법무사인 갑에게 1조 2항 부적용을 하고 그대로 변호사법으로 처벌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법무사법 개정은 형사법적 관점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틀렸죠. 형법 1조 2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내용은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이런 내음새가 납니다. 저 대법관님들도 결국은 변호사가 될 테니 변호사의 밥그릇 챙기기 이런 내음새가 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우리는 변호사의 밥그릇 챙기기 사건으로 기억하면 되시겠습니다. 4번 지문 역시 단골 레파토리 중의 하나로서 원샷, 원킬의 대상입니다. 대법관님들은 피고인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1조 2항을 확대해서 해석을 잘 하시죠. 즉 1조 2항은 규정상 원래 형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 적용되는 조문인데 이 조문을 확대해서 형뿐만 아니라 소송 조건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도 적용을 시켜줍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종전에는 즉 행위시 법상으로는 이런 의미이겠습니다. 피해자 의사에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었던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죠. 비반의사 불벌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이런 위반죄가 비반의사 불벌죄에서 재수 재판시법 내용을 보니 반의사 불벌죄로 개정이 돼버렸네요. 근데
부칙 또는 경과 규정에는 그 적용과 관련한 경과 규정이 없는 경우, 이러니까 1조 2항 문제가 걸리는 거죠. 개정 전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 전 행위, 그 행위 당시법은 분명히 비반의사 불벌죄였지만은 아무래도 반의사 불벌죄 규정이 적용되면 피고인에게 너무나도 유리하게 되는 것이니까 대법원에서는 이런 소송 조건에 대해서도 1조 2항을 확대 적용시켜서 1조 2항에 하여 개정법률이 적용돼야 한다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옳은 내용입니다. 결국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양벌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양벌 규정 판례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서 항시 준비태세가 되어 있어야겠습니다. 1번 지문 보겠습니다. 우리가 105번 이상 봐왔던 단골 레파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집 차주가 고용한 운전자가 과적 운행으로 인한 도로법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아무래도 이 차량이 문제된 경우므로 차량의 등록 명의를 기준으로 양벌 규정의 법인 여부를 따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판례도 이런 취지로 판시를 한 것 같습니다. 집 차량의 소유자가 누구죠? 당연히 집 회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가 양벌 규정의 법인에 해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소유자이자 대외적인 경영 주체는 집 회사라 하더라도 뭔가 이상한데? 집 차주가 세무관세에 독립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집된 차량을 직접 운행 관리하면서 페이크인 것 같습니다. 느낌이. 그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집 차주가 그 차량의 명의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집 차주가 구도로법상 사용자, 즉 우리는 쉽게 법인 이렇게 알아두면 된다고 했습니다. 법인으로서 형사 책임을 부담한다가 아니라 차량의 명의자인 회사가 양벌 규정의 법인으로서 형사 책임을 부담한다가 판례의 입장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틀렸습니다. 차량은 원칙적으로 그 등록 명의를 기준으로 뭐든 판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충분한 판례이고, 또한 이런 운전자가 사고 냈을 때 벌금형의 부담을 돈 없는 집차주에게 부과시키는 것보다 돈 많은 회사에게 벌금형의 부담을 부과시키는 것이 국가 수입 측면에서도 좀 더 짭짤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질문 내용은 틀렸습니다. 이번 지문은 양념소 법칙을 적용해서 원샷 원킬로 단 1초 만에 풀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양벌 규정 문제니까 양은 당연히 법조문에 찍혀 있는 이 법인일 겁니다. 그럼 염소가 어디냐? 라고 한다면 이 경찰청이 바로 염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청 같은 이런 공공기관은 비법인으로 통합니다. 비법인이니까 염소, 양이 아니니까 당연히 염소인 경찰청은 양벌 규정으로 처벌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지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관인 갑, 얘가 이 사례에서는 바로 종업원에 해당하는 놈이죠. 이 갑이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채무자의 주소 및 수배 여부를 확인한 경우 미친 짓을 했죠. 양벌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개인정보 처리자로 개인정보보호법 제74조 제2항에서는 분명히 비법인이라는 단어는 전혀 안 보입니다. 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는 개인은 당연히 이제 법인 취급하는 그 개인이고요. 규정하고 있을 뿐이면 당연히 개인정보 처리자인 경찰청은 법인이 아니므로 너무나 당연히 양벌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었습니다. 옳은 내용이었습니다. 3번 지문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Once Upon a Time 추억의 판례 내용이죠. 갑의 개인인데 우리는 공부의 수월함을 위해서 이런 개인을 법인으로 다룬다고 했습니다. 종업원 어리 뭐가 에헤이 굿배드 예 배드 이미 결론 내렸습니다. 이놈의 자식은 무조건 처벌입니다. 계속 이어서 보시죠. 용주정 영업을 할 당시 갑이 교통사고를 입어 어허 불상탁 에헤이 아닙니다. 이미 무허가라는 very big bad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불쌍한 상황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일종의 구찬 변명에 불과할 뿐이겠죠. 그리고 설사 법인, 개인이 입원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전화상으로 얼마든지 종업원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양벌 규정으로 처벌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계속 이어서 보시면 입원하고 있었던 경우 갑은 그러한 사유만으로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양벌 규정에 따른 식품영업주, 우리는 법인으로 다룹니다. 로서의 감독 태만에 대한 책임을 면하셨다. 그렇습니다. 옳은 내용이었습니다. 4번 지문은 105번 정도가 아니라 1005번 정도 봤던 그런 내용입니다. 종업원과 법인은 식사할 때 뭐 먹어요? 그렇죠. 따로 국밥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각각 독립적이다 라는 사실을 알면은 1초 만에 풀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지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통법에서 정한 양벌 규정 중 법인의 대표자는 특별한 종업원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대표자 관련 부분은 대표자 이 특별한 종업원의 책임
책임을 요건으로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일반적인 종업원하고는 좀 다른 게 바로 이런 점이죠. 왜냐하면 대표자니까 대표자의 행위가 곧 법인의 행위로 취급되는 것이니까요. 책임을 요건으로 하여 여기까지 서술은 옳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대표자는 아주 특별한 종업원일 뿐이지 법인 그 자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법인을 처벌하는 것으로 대표자의 처벌까지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죠. 따로 국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아니다라고 되어 있으니 이 지문은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자기범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부작위범 문제네요. 1번 지문 내용은 105번 이상 봐왔던 우리들에게 익숙하다 못해 너무나 친밀한 판례인 사람이 먼저다 사건이죠. 부작위범의 요건 중 자기 의무는 위법한 선행행위뿐만 아니라 적법한 선행행위가 있었을 때도 인정이 된다라는 취지의 판례였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사고 발생 시 조치와 관련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에 있어 기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사람부터 살려야 할 것 아닙니까? 아무리 자기가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일단 교통사고 피해자부터 살려라 라는 것이 이 법의 취지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기책 사유 없는 경우에도 구호조치 의무, 신고 의무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라는 구호를 떠올리면 충분히 이해되는 판례였습니다. 옳은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지문 역시도 단골 레파토리로서 우리가 공식 하나를 라임으로 엎조리면 충분한 그런 판례 내용이었습니다. 부작위범 공동정범 이꼴 공통의무 플러스 의무 공통 이렇게 엎조리면 게임 오버이죠. 내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변경 보고 의무 위반으로 인한 이런 법률 위반죄는 규정상 아니한 자를 처벌하는 형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부작위범 중에 진정 부작위범을 규정한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러한 진정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거로 공통의무, 의무공통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면 공동정범은 그 의무가 수인에게 그렇죠 공통으로 부여되어 있는데도 수인이 공모하여 전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성립할 수 있다. 공통의무 의무공통 내용 중에 앞부분 내용만 서술되어 있지만은 어쨌거나 내용 자체는 옳은 것입니다. 3번 역시 전설적인 오락기 변조기판 사건인데 이 판례 역시도 위에 2번처럼 라임을 엎조리면 충분한 판례 내용이었습니다. 자기 증거인멸 성립, 부작위, 직무기부 성립 이렇게 라임으로 엎조리시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이 판례는 어떠한 행위가 자기로도 볼 수 있고 부작위로 볼 수 있을 때는 무슨 원칙? 그렇습니다. 자기 원칙에 따라 자기법만 성립한다라는 취지의 판례였습니다. 내용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찰관인 갑이 압수되어 보관 중이던 오락기 변조기판을 범죄 혐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왠지 부작위스럽죠. 오히려 부하 직원에게 해당 압수물을 돌려주라고 지시. 이거는 왠지 자기스럽습니다. 지시하여 오락실 업체기를 돌려준 경우인데 이 경찰관 갑의 행위를 부작위 관점에서 보면 경찰관이 직무를 하지 않은 것이니 직무 유기가 문제가 될 것이고 지시하여 결국 돌려준 이러한 자기 관점에서 보면은 오락기 변조기판이라는 이 유력한 증거물을 인멸한 것이니 증거 인멸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나의 행위가 부작위로도 볼 수 있고 자기로 볼 수 있을 때는 자기 원칙에 따라서 자기범인 증거인멸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옳은 내용입니다. 4번 지문은 그 유명한 세월호 사건에서 판치한 부진정 부작위범의 일반론적 내용입니다. 맨날 첫날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마 또 똑같은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진정 부작위범의 경우 보호법익의 주체적 피해자가 법익에 대한 침해 위협에 대처할 보호 능력이 없을 때 자기 의무 발생시킬 필요성이 있겠죠. 반면에 보호 능력이 있을 때는 자기 의무 발생시킬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법은 필요성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문 보호 능력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는 당연히 틀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작위 행위자에게 침해 위협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해줘야 할 법적 자기 의무가 있는 경우는 보호 능력이 없을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필요성이 없는 것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부작위 행위자가 그러한 도적 지위에서 법익침해를 일으키는 사태를 지배하고 있어 자기 의무의 이행으로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법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부작위로 인한 법익침해가 자기에 의한 법익침해와 많이 익숙한 그런 문구입니다.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일명 동치성이라고 하죠.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뒤의 내용은 옳은데 이 앞에 보호능력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라는 이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결국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네요.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퍼즐 게임처럼 아주 재미나게 푸는 구성요건적 착오 문제입니다. 재밌게 한번 풀어보시죠. 근데 그 아래 지문 보시면 발생사실에 대한, 발생사실 부분에 대해, 발생사실에 대한 이렇게 발생사실에 대해서만 묻고 있음을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게임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가 지문부터 보겠습니다. 사례 1과 사례 2의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의할 때 발생사실에 대한 고인정 여부에 대해 결론을 달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사례 1, 2가 구성요건적 착오 중에 어떠한 착오에 해당하는지 그 정체를 밝혀야 되겠습니다. 이런 구성요건적 착오 사례의 정체에 대해서는 수학 공식처럼 밝히면 되는 것입니다. 갑은 평상시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동네 사람 A를 살해할 의도 인발공식 써야죠. 건물 옥상에서 A의 머리를 향해 벽돌을 던졌는데 벽돌이 빗나가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죠? 방법의 착오 의미입니다. 빗나가 A 옆에 서있던 A의 남편 B, 발입니다. 남편 B가 맞아 죽은 경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을 해보면 인식사실도 살인, 발생사실도 살인입니다. 동일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사실의 착오를 우리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 이렇게 불렀습니다. 또한 아까 빗나가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었듯이 구체적 사실 착오 중에 방법의 착오인 사례였습니다. 일명 굿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딱 분석해보니까 맨날 첫날 하던 일이라 좀 식상하지 않습니까? 다음 사례인 사례 2는 식상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면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갑은 자신의 험담을 일삼던 회사 동료 A를 살해할 의도로 라고 되어 있으니 동료 A가 인에 해당되겠습니다. 야간에 A 집 근처로 찾아가 기다리던 중 마침 귀가 중이던 A의 친형 B를 A로 착각. 이게 어떤 의미? 인 줄 알고 의미죠. 인 줄 알고 의미라는 것은 결국은 방법의 착오가 아니라 객체의 착오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A로 착각하고 흉기로 살해한 경우, 즉 진영 B가 발생사실의 객체입니다. 사례를 분석하면 갑이 인식한 사실도 살인이고 발생한 사실도 결국 살인이므로 동일한 범죄 사실에 해당하여 사례 1처럼 구체적 사실 착오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사례 2는 B 사례 1과는 달리 빗나가 즉 방법의 착오인 경우가 아니라 A로 착각하였으므로 인 줄 알고 즉 객체의 착오인 경우였습니다. 일명 구객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가지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가 수학 공식을 암기하고 있는 것을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 부합설에 의할 때 사례는 굿방 케이스이니까 인식 사실인 A에 대해서는 살인 미수가 되고 발생 사실인 B에 대해서는 과실 치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례 2는 구객 케이스이므로 고의가 전용이 되어서 발생 사실인 B에 대해서 고의 살인죄 기소가 됩니다. 그렇다면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인정 여부에 대해 당연히 결론을 달리 하죠. 사례 1에 대해서는 B에 대한 과실치사가 되고요. 사례 2에 대해서는 B에 대한 고의 살인죄 기소가 되니 결론을 달리한다 라는 내용은 옳은 것이 됩니다. 다음 나지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례 2와 사례 4의 경우 법정적 부합설, 우리들의 견해이자 판례의 입장이기도 하죠. 에 의할 때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의 인정 여부에 대해 결론이 동일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사례 2는 분석했으니 사례 4를 분석하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사례 4, 갑이 옆집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이웃의 승용차를 판손할 의도로 승용차가 인이 되겠네요. 파손의 의미는 당연히 손괴가 될 것이고요. 화살을 쏘아서나 화살이 위 사례 1에서 봤던 또 빗나가 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방법의 착오를 뜻하는 것이겠죠. 마당에 누워있던 옆집 개가 맞아 죽은 경우 라고 되어 있는데 옆집 개가 발생이고 맞아 죽은 사람이 맞아 죽은 게 아니라 옆집 개가 맞아 죽은 이 결과는
송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사례 4를 분석해보면 갑이 인식한 사실 송괴, 발생한 사실 송괴이니 동일한 범죄에 해당되어 구체적 사실의 착오인 경우에 해당하고, 아까 빗나가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방법의 착오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례 4 경우 역시 사례 1과처럼 일명 굿방이라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사례 4를 분석했으니 다시 나지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무리와 판례의 입장이 법정적 부합설에 의할 때 구체적 사실의 착오인 경우에는 객체의 착오, 방법의 착오를 불문하고 발생 사실에 대해 고의 기수를 인정해버립니다. 따라서 사례 2, 사례 4 모두 구체적 사실 착오에 해당하므로 사례 2 경우에는 발생 사실인 진영 B에 대한 고의 살인죄 기수를 인정하고, 사례 4의 경우 역시 발생 사실인 개에 대한 고의 송괴죄 기수를 인정해버립니다. 그러므로 질문에서 물어봤던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의 인정 여부에 대해 검토를 해보면 사례 2의 경우에는 살인죄의 고의를 인정했고, 사례 4의 경우 송괴죄의 고의를 인정했기 때문에 고의 인정 여부에 대해 결론이 동일하다라는 내용은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사례 1에 대한 구체적 부합설의 입장과 사례 3에 대한 추상적 부합설의 입장을 비교할 때 발생 사실 부분에 대해 성립하는 범죄는 동일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례 1은 분석을 했으니 사례 3을 분석하러 가보겠습니다. 사례 3, 갑이 옆집 축사의 약침제로 힘들어하다가 옆집의 소를 죽일 의도로 인에 해당하는데, 소를 죽일 의도라는 의미는 송괴 고의를 의미하겠습니다. 축사에 있던 소를 향해 총탄을 발사했는데 총알이 빗나가 방법의 착오임을 알 수 있고요. 소에게 먹이를 주고 있던 소의 주인인 A가 맞아 죽은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인인 A가 발에 해당하고요. 사례 3을 전체적으로 분석해보면 갑이 인식한 사실은 송괴이고 발생한 사실은 살인에 해당하니 범죄명이 불일치하므로 구체적 사실의 착오가 아니라 일단 추상적 사실의 착오에 해당하고, 아까 빗나가에서 알 수 있듯이 방법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일명 추방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사례 3 분석을 끝냈으니 다시 다 지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례 1에 대한 구체적 부합설의 입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살펴본 바대로 사례 1은 굿방 케이스였습니다. 따라서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은 A에 대한 살인 미수와 B에 대한 과실치사가 성립하고 한 개의 행위니까 상경이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사례 3에 대한 추상적 부합설의 입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례 3의 경우는 경한 송괴를 인식했는데 중한 과실치사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때 이 또라이 견해인 추상적 부합설은 어떻게 결론을 내린다고 했습니까? 정말 이상하게 결론을 내린다고 했죠. 분명히 소에 대해서 송괴 미수인데 경한 범죄인 송괴 기수를 인정을 해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중한죄 과실치사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고의기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사례 3에 대한 추상적 부합설의 최종적인 결론은 무조건적인 경한죄 고의기수 원칙에 따라서 소에 대한 송괴 기수가 성립되고 소의 주인 A에 대한 과실치사죄 역시 성립하며 두 범죄는 한 개 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상경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문에서 묻고 있는 발생사실 부분에 대해 성립하는 범죄는 각각 과실치사, 과실치사로서 동일하다라는 내용은 옳은 것입니다. 다음 라지문 보겠습니다. 사례 1과 사례 4의 경우 추상적 부합설에 의할 때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의 인정 여부에 대해 결론을 달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례 1의 경우나 사례 4의 경우 살펴보았듯이 모두 굿방 케이스에 해당되었습니다. 근데 이 추상적 부합설은 구체적 사실의 착오인 경우에는 우리들의 입장인 법정적 부합설하고 동일하게 객체의 착오, 방법의 착오를 불문하고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를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구체적 부합설에 의할 때 사례 1의 경우는 남편 B에 대한 고의 살인죄 기수를 인정하고요. 사례 4의 경우 옆집 개에 대한 고의 송괴죄 기수를 인정해버립니다. 그러므로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사례 1의 경우 살인죄 고의를 인정했고 사례 4의 경우 송괴죄 고의를 인정했으므로 고의의 인정 여부에 대해 결론을 달리한다 라는 내용은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옳은 것은 모두 가나다 3개가 되네요.